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강남인강 EBS 등에서 수학 강의를 하고 있는 숟가락 수학의 전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히 강의에서 사용하고 있는 숟가락을 가지고 왔어요. 실제로 강의에서 볼 수 있고요. 숟가락 수학이 숟가락을 들고 해서 숟가락 수학이 아니라 수학의 개념, 까다로운 유형, 뭘까요? 즐거울 낙자를 써서 즐겁게 잡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친구들 그리고 학부모님도 계시는데 수학이 재밌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즐겁게 잡아보려고 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창 시절에 수학에 재미를 느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되게 뒤늦게 그 수학의 매력에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그 어려운 수학에 대해서 어렵게 이야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그냥 웃으면서 하고 가고 싶어요. 선생님이 준비한 이야기는 사실 수학과의 sum and sum이에요. sum이 뭐냐면 썸 타다. 자, 이 단어만으로도 그냥 풋풋합니다. 그럼 쌈하다. 자, 수학과의 썸과 쌈이 아주 중요한데 이 이야기의 시작은 저의 이야기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다들 꿈이 있나요? 여기 학부모님들 꿈 있으셨나요? 학창시절에? 꿈 이루셨어요? 저는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장래희망이 생겼고요. 지금도 그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 꿈이 뭐였을까요? 뭐가 되고 싶었을까요? 어떤 건? 대통령! 대통령 정치에 관심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황당한 대답이 뭐였냐면 아빠! 이러더라고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빠는 절대 될 수 없고요.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친구들이나 학부모님도 계셨을 것 같은데 제 꿈은 연예인입니다. 근데 이게 연예인이라는 게 가수도 아니고요. 배우도 아니고 모델도 아니고 그냥 연예인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나름 진지합니다. 전 지금도 연예인이 되고 싶으니까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꾸준히 부모님을 졸랐습니다. 엄마, 난 연예인이 돼야 돼서 그러는데 날 서울에 있는 연기학원에 좀 보내줄래? 그래야 연예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매일같이 졸랐어요. 왜 이렇게 웃지? 약간 누구를 보는 듯한 것 같아서. 자, 저는 작은 지방의 소도시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부유한 집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외모가 수려하거나 그리고 끼가 있거나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만 아는 게 아니라 부모님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끊임없이 반대를 하셨고 결국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이제 대학교를 가야 하는데 저는 그 꿈을 절대로 접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학교와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상담을 했고 결국 어렵게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연기학원에 입성을 합니다. 저는요, 연기학원 가면 연예인 되는 줄 알았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6개월, 반년을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절망을 했죠. 같은 반 친구들은 이미 연예인급의 외모를 가지고 연기면 연기. 아니 눈물이 1, 2, 3 뚝이에요. 난 눈물을 하려면 이렇게 하고 1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또르르 이랬는데 연기면 연기, 외모면 외모, 춤, 노래, 심지어 공부도 잘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꿈을 접고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학교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꿈을 접은, 즉 꿈을 잃은 제가 학교에서 할 수 있었던 게 뭐였을까요? 뭐였을 것 같아요? 공부요? 꿀잠. 맞아요. 딩동댕동. 꿈을 잃은 학생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꿈이 없으면. 그래서 매일같이 책상 옆에 책을 이렇게 쌓아요. 그리고 그 밑에 쭈그리고 잡니다. 들키면 안 되니까. 고3이라서 자율학습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마 여기 부모님들 이렇게 웃고 계세요. 나도 그랬는데 이러면서. 맞아요. 책을 이렇게 쌓고 그 밑에서 자요. 어김없이 감독 선생님이 자율학습 시간이 되면 문을 열고 들어오시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 자면 큰일 납니다. 맨 위에 있는 책을 탁 펴서 공부하는 척 해야 되겠죠? 그날도 어김없이 책을 딱 펴서 공부하는 척, 문제를 푸는 척 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감독 선생님이, 저 기억나요. 남자 선생님이신데 한 명 한 명 무엇을 공부하는지 보시고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는 척, 문제 푸는 척을 했죠. 그런데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안 나가시니까 다음 페이지를 넘기고 또 그냥 읽고 내용을 읽고 밑에 있는 문제를 풀었습니다. 오, 풀려. 자, 이 책이 무슨 책이었을까요? 수학의 정석이 아니라요. 이게 나이가 나올 수 있는데 공통수학책이라고. 어머님이 지금 막 웃고 계세요 지금. 맞아요. 공통수학이라고 고등학교 1학년 수학책이었습니다. 교과서예요, 교과서.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안 나가시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그 교과서의 개념을 읽고 밑에 있는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 선생님 공부를 잘했느냐? 꿈이 연예인이었어요. 자, 공부를 잘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수학은 실제로 내신 점수로 30점 받았던 기억도 있어요. 수학 내신 성적이. 그랬던 제가 그 수학책을 펴서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수학 교과서를 가지고 그 개념을 읽고 문제를 풀면서 묘한 그 감정이 느껴졌겠죠. 수학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다음 날도, 그 다다음 날도 그렇게 수학책을 봤습니다. 왜 봤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할 일이 없었으니까. 자율학습 시간이 돼도 목표가 없고 꿈이 없고 할 게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교과서를 봤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바로 제가 수학과의 그 썸이 시작됐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김없이 어느 날 자율학습 시간에 저희 반에 전교 1등이 있었습니다. 전교 1등. 여기 혹시 전교 1등 있나요? 전교 1등 남달라요, 정말. 왜? 전교 1등은요, 쉬는 시간에 쉬지 않아요. 그 전교 1등 친구가 저를 친구로 인정을 해줬는데, 쉬는 시간에 여전히 뭔가 끙끙대고 있길래,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뒤통수를 한 대 탁 치면서, 야! 너 뭐 하냐? 아니, 아까부터 나 문제를 풀고 있는데 안 풀려. 봤어요. 수학 문제인데 봤어요. 문제가 얼마 안 돼. 짧아요. 못 풀어요. 전교 1등이 못 푸는 문제는 우리도 못 풉니다. 자, 쉬는 시간이 끝나고 자율학습 시간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게 참 뭐라고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 문제가. 난 할 일이 없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연습장에 짧은 수학 문제를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이 개념, 저 개념 갖다가 한번 대입을 시켜봤어요. 안 되면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요. 아마 다들 어머님들 여기 경험이 있겠지만 숫자를 쭉 써서 하나하나 숫자를 넣어보기도 했습니다. 1시간 반, 쉬는 시간 한번 겪었죠. 1시간 반 만에 그 문제의 정답을 찾았어요. 박수 한번 앉아주시나요?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을 찾았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이 되자마자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가면 안 돼요. 어깨힘을 딱 주고 전교 1등. 요 자리였어요. 저는 자리도 기억합니다. 갔어요. 있잖아.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풀었어. 어때? 전교 1등이 앉아서 네가? 이런 표정으로 고마워. 다음 날 아침에 등교를 하자마자 저는 그 문제와 풀이를 들고 저희 고3 담임 선생님이자 수학 선생님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네 얼굴로 연예인을! 이라고 했던 그 수학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나 이런 것도 푸는 사람이에요 라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그 문제와 풀이를 들고 수학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교무실로. 그리고 그 선생님의 표정을 봤는데 그 전교 1등과 똑같은 표정으로 네가? 이런 표정으로 잘했어. 미정아 너 되게 잘했어. 진짜 잘 풀었는데 말이지.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답이 나와. 1시간 반 동안 거의 A4 용지 한 장 풀이를 썼거든요. 그런데 한 2분?
3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풀이를 너무 짧게 줄여주시는 거예요. 와, 뒤통수를 한번 제대로 맞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놈의 수학 내가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본격적으로 쌈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과서 위주로 먼저 내용 정리를 끝내고 문제집도 풀었겠죠? 정말 거짓말 조금도 보태지 않고 한 달 후 모의고사에서 수학으로만요. 다른 과목 말고 수학으로만 반에서 2등을 합니다. 1등을 못했어요. 왠지 알아요? 그렇죠. 전교 1등은 못 이깁니다. 끝내 못 이겼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수학을 전공하게 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저의 수학과의 썸앤쌈 이야기였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하게 그 기회가 올 겁니다. 아직 썸의 기회가 오지 않았으면 제 강의를 들으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썸을 타게 됐다 하더라도 사실은 싸움의 기술이 부족하다면 수학과의 전쟁을 제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제가 준비한 싸움의 기술 아주 간단하게 준비했거든요. 수학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내용이 어려워서 그렇지. 자, 수학은요 크게 3단계로 나눕니다. 개념, 유형, 심화 이 3단계로 마스터가 돼요. 제가 설명하고 싶은 첫 번째 단계는 개념 단계입니다. 자, 여기 뭐라고 첫 번째 써있냐면요, 원리 위주의 학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원리라는 단어는 학원 전단지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예요. 원리 위주의 학습을 저희 학원에서는 지향합니다. 이러면서 얘기하시죠, 그죠? 자, 제가 처음 이 수학과에 썸을 탈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무엇이었어요? 기억하세요? 공통수학이요. 공통수학. 자, 교과서에 그냥 개념을 읽었어요. 꼼꼼하게 읽고 또 읽고 기초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어떠한 유형이든 또 나중에 가면 심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어려운 문제를 풀든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어줍니다. 우리 친구들이 수학을 어려워할수록 그 기본기를 탄탄히 해주셔야 돼요. 뭐 선행학습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선행학습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잠시 후에 질문 받을 때 혹시 또 질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해도 돼요. 그거 한다고 해서 누가 잡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 이런 원리 위주의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빨리 짧은 시간 안에 그 과정을 끝내려고 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깊이 있게끔 그 기초를 잡아주셔야 앞으로 그 공든탑을 쌓아가실 수 있으세요. 대표적인 얘기를 해주자면 여기 정확한 뜻과 용어라고 적었는데 제가 재미있는 질문 하나를 해볼게요. 원이 뭔지 알죠? 원? 원을 모르는 사람은 평면도형 원이요.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되게 예쁘셔가지고 여기 어머님 혹시 원이 뭐예요? 수학에서 원이 뭐예요? 외모만 수려하신 게 아니셨네요. 저는 사실은 이 대답을 원했던 게 아니라 동그라미요라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맞아요. 우리는 대부분 다 원을 뭐라고 했냐면 동그라미라고 해요. 동그라미라고 했다고 틀리진 않지만 수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면 위의 한 점에서부터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 그러한 평면도형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짜증나죠? 근데 수학에서는 그렇게 수학적인 용어, 뜻이 따로 존재해요. 물론 그것을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용어의 뜻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본적인 원리를 공부하시면서 알고 가셔야 돼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이제 유형인데요. 유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은 문제풀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개념이 되어 있으면 이 단계가 되게 중요하죠. 저도 고3 때 1년 내내 수학 시간에 개념을 배웠던 기억이 없어요. 계속 문제만 풀었어요. 1년 내내. 그 정도로 개념 다음 단계는 문제 푸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개념, 하나의 유형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몇 문제일까요? 몇백 문제? 몇천 문제? 몇만 문제도 가능하죠.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많은 양의 문제를 다 풀 수 있을까요? 절대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그 유형을 파악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대로 문제를
연습하고 나중에 가서 통합적으로 문제는 푸는 연습을 반드시 한 번쯤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형이 무엇인지를 알다 보면 그 문제의 핵심이 잡히죠. 그러면 그때는 그냥 풀이를 대충대충 연습장에 여기 썼다 저기 썼다가 아니라 그 핵심적인 유형들 위주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핵심적인 유형들을 서술하듯이 풀이를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서술형 문제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면 잠시 후에 또 받아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다 보면은 사실 서술형 대비를 따로 할 필요는 없거든요. 서술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소설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필요한 그 핵심적인 개념만 정리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 연습을 여기서 한 번에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이야기할 때 가장 이제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오답 정리예요. 여기 수학 오답 노트 쓰는 친구들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볼래요? 이렇게 반든 친구도 있고 한 명! 대단하네요. 맞아요. 오답 정리의 그 중요성은 정말 많이 얘기하는데 정작 쓰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 저는 제가 처음 수학과에 쌍을 선포하고 본격적으로 수학 공부를 할 때 저는 오답 노트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저는 안 썼어요. 아니 못 썼어요. 왜 못 썼냐면요. 다 틀리는데 어떻게 써요. 그죠? 물론 펜시점에 가서 예쁜 공책을 한 권 사서 반 딱 접고 1번 문제 쭉 쓰다가 색깔펜, 형광펜 다 경험 있죠. 그러다 글씨 하나 틀렸어요. 수정액 절대 쓰지 않습니다. 쭉 찍고 다시 쓰죠. 5문제를 넘겨가지 못하고 정리했다 하더라도 다시 보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려고 오답 노트를 쓰는 게 아니죠. 자, 오답 노트에 대한 이야기를 오답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사용했던 방법인데 우선 나는 오답 노트를 쓸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됐다라고 하면 최소한 그래도 문제의 한 80% 정도는 맞춰야지 나머지를 오답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럴 때에는요 예쁜 공책 필요 없고 예쁜 글씨 필요 없습니다. 핵심적인 개념만 풀이를 정리해 주시면 돼요. 문제 쓰지 마시고요. 최소한의 교재,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 정도만, 그리고 글씨는 나만 알아보면 돼요. 이거 누구한테 보여줄 거 아니고요. 다른 사람 보지도 않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볼 때 잘 안 보이잖아요. 다시 안 봐요. 오답 정리는 틀린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정리함으로써 내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 2번, 3번 보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다시 보는 일은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정리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80%, 최소 80%는 맞췄을 경우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이렇냐? 아니죠. 저와 같은 일을 있을 때, 자, 저 때는 솔직하게 10,000원도 안 들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한 20,000원 좀 안 드는 것 같아요. 자, 부모님께 말씀을 하세요. 저 10,000얼마만 주세요. 그러면 왜? 자, 제가 공부하려고요. 어떻게 하냐면 유형서, 많은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문제집 한 권에 몇천 문제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풀고 난 다음에 그 돈을 받아다가 똑같은 책을 한 권 더 구입하는 거예요. 똑같은 책을 한 권 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전에 풀었던 문제집과 새로 구입한 그 문제집을 들고 부모님을 찾아가세요. 엄마, 내가 틀렸던 문제들을 이 세 문제집에 이렇게 V 표시를 해줘. V 표시를 해줘. 이렇게 표시를 좀 해줘. 라고 하면 귀찮아 라고 하시는 분 가끔 계세요. 근데 내가 말이야 공부를 하겠다는데 라고 하시면 다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물론 자기가 셀프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서 V 표시를 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V 표시된 문제만 푸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한 문제여도 괜찮고 100문제여도 상관없습니다. 그 문제만 다시 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다시 맞춤 문제가 있을 것이고 다시 틀린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시험 직전에 그러면 2번째 문제집에서 내가 다시 표시한 문제들만 다시 보면 오답노트 정리하는 시간도 줄어들고요. 무엇을 틀렸는지 무엇을 모르는지 확실하게 구별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사용했던 방법이니까 특히 오답률이 높은 친구들은 한 번쯤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 단계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심화 단계죠. 자, 심화 단계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단계는 아닙니다. 개념과 유형은 필수라면 심화 단계는 모든 학생들에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래서 만약에
저는 좀 실력이 부족해요 라고 한다면 앞에 원리 위주의 개념 다지시고요. 많은 양의 문제를 그렇게 오답 정리하면서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걸 더 추천드리고, 그 단계를 어느 정도 지냈거나 아니면 실력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할 때는 심화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심화 문제, 어려운 문제 저는 항상 틀려요. 문제 읽고 별표 치고 넘어가요. 다들 똑같은 고민하세요. 자, 심화 문제를 잘할 수 있는, 어려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솔직히 없어요. 그 방법이 있으면 모두 다 전교 1등을 만들겠죠. 사실 방법은 딱 하나, 연습밖에 없습니다. 심화 문제도 결국에는 연습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강의를 할 때, 이 심화 강의를 할 때 얘기를 합니다. 문제를 꼭 다 풀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같이 친구들이 이렇게 문제 푸는 걸 보면 대부분 심화 교재를 어떻게 하냐면 문제 읽고 별표, 문제 읽고 별표, 문제 읽고 별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심화 문제집 숙제한 걸 보잖아요. 한 페이지에 한 문제, 두 문제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당연한 현상이지만, 자, 이때 각 문제를 풀 때 정답 못 맞춰도 되고요. 결국에는 풀이에 손을 대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문제를 읽었을 때 생각할 시간을 충분하게 가지세요. 그게 10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최소한 이 문제가 어떠한 유형에서 발전됐는지, 어떠한 개념을 토대로 하고 있는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점점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하면서 연습하다 보면 점점 그 문제에 대한 정답에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장 이제 심화 단계를 공부하면서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 반에 전교 1등이 누가 못 푼대. 어느 학원은 그 교재를 쓴대. 다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 교재를 사면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한 페이지 한 문제도 못 풀면 아무 소용이 없죠. 사실 심화 단계를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서 자기 수준에 맞는 심화 교재를 선택하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비록 심화 문제를 풀 만큼 실력이 되지 않지만 개념과 유형은 탄탄해 라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조금 쉬운 교재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최상위 수학 많이 들어봤죠? 자, 실질적으로 같은 출판사에서 최상위 라이트,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강의이기도 한데요. 자, 그 교재도 있고요. A급 수학 들어보셨죠? 근데 그것도 A급 원리 해설이라고 해서 한 단계 더 낮은 수준의 심화 교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는 교재를 선택하시길 선생님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에는요. 수학은 사실은 맨 처음 썸 타는 단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수학에 대한 재미가 없으면 수학과의 싸움도 없겠죠. 그래서 썸 타는 계기를 반드시 제 강의를 통해서 그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썸을 타는 데 필요한 싸움의 기술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신감이에요. 틀리면 어때요? 모르면 어때요? 도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학 문제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문제 반드시 풀고 말겠어. 저 1시간 반 만에 그 문제 풀었거든요. 자, 그렇게 자신감 있게끔 도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꿈을 잃었을 때, 꿈을 접었을 때 교실에서 맨날 자면서 꿈을 꿨어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은 교실에서 자면서 꿈만 꾸지 마시고요. 좀 꿈을 키워가는 그러한 교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인가 정유정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간단한 질문을 받아볼게요. 없으신가요? 네. 수학을 공부해서 후회하는 점, 저는 사실 이제 순수학문이죠. 수학 교육과가 아니라 수학과를 갔어요. 갔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이게 수학 교육이랑 수학과는 정말 내용이 다르거든요. 순수학문을 공부하면서 사실 대학 시절에 내가 이걸 졸업해서 뭘 하나,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 잘해서 나중에 사회 나가서 어디다 써? 정말 쓸 곳이 많아요. 자, 그래서 그때는 그런 생각을 이거 수학 내가 공부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회에 나와 보니까 회사에서도요 수학과 출신의 회사원들이 아주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학자들도 수학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학문들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깨달았죠. 수학을 하길 잘했구나 이렇게.
또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네. 시간이 모자라서 수학 문제 잘못 풀려고. 맞아,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수학 시험을 보면서 수학을 푸느냐, 수학 공부를 하면서 수학을 푸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실 수학 공부를 할 때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천천히 풀어도 되죠. 근데 시험은 달라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려운 문제를 먼저 풀어라, 이렇게. 그죠? 시간 배분도 물론 중요하고. 근데 시간이라는 거, 뭐 물론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은 연습이에요. 충분한 연습이 되어서 익숙하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아까 1시간 반 만에 풀었던 그 문제, 만약에 제가 모의고사에서 그 문제를 만났다면 전 풀었어요. 1시간 반 만에. 아마 그 수학 그 시험 시간이 끝났겠죠. 그런데 나중에 한 번 더 반복해서 선생님한테 그 풀이를 듣고 나서 만약에 그 문제가 같은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면 1, 2분 만에 풀어냈을 거예요. 결국에는 같은 유형, 비슷한 유형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반복적인 연습, 학습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서 시간을 단축해 나가는 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또 혹시 질문 있나요? 네. 수학 말고 도전하고 싶은 과목이요? 이 나이에요. 근데 사실은 저는 아까 영어 선생님 이야기를 되게 열심히 들었는데 영어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언어를 잘 못해가지고 말을 잘 못해서 최근에 이제 영어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네.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또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부모님들 중에서 혹시 자녀 학습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없으신가요? 친구들도 없나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